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역시 미국이 과거 역사와는 다른 그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골프장으로 갔지만 골프장이라기보단 별장이라고 할까요? 플로리다주로 갔지만 굉장히 그 뒤에서 많은 그룹들은 싸우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뭐 이게 헌법상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도 뉴스를 수십 년 하면서 이런 일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지도 못했었는데 과거에 FBI에 부국장을 했었고 잠시 국장 대행도 했었던 앤드류 맥케이브라는 사람이 요즘에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의 새로운 책을 쓰고 하는 말들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이슈도 그곳에는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의 경우는 개인적인 뭐 어떤 여성과 텍스팅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아마존 그 자체가 미국의 왜 뉴욕시에서 결국은 본인이 노한 거죠. 뉴욕시가 결국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않는다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내용도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던 또 전해드리지 않았던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관해서는 이 위켄드 에디션이 끝나고 나서 바로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이제 오늘부터는 가능하면 토요일에 묶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새로운 내용과 함께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은 25일쯤에 그 베트남에 도착한다는 보도도 있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다낭이 아니라 하노이라고 보도한 매체 아닐까요? 그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보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이제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모든 일들은 그저 하나 두 개의 이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 행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연관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연방정부에서 막 약 14억 달러 정도밖에 멕시코에 벽 짓는 비용을 안 줬기 때문에 그 14억 달러 포함해서 이제 거기에는 예산안에 사인을 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다시 안 닫게 됐으니까요. 그것을 포함해서 80억 달러 정도 되죠? 그렇죠? 그 정도를 갖게 된다니까 원래 57억 달러를 요구를 했었으니까 그보다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할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한 2,000마일 되는 멕시코와 미국과의 장벽을 다 쌓고 그 돈은 당연히 멕시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멕시코에서 안 받고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설령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있으니까 이 실망의 끈을 다시 희망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제 약간 무리하다고 공화당에서도 생각을 하니까 공화당에서는 약간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공개적으로 의사표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은 거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설령 이 80억 달러를 다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14억 달러 빼고 거의 66억 달러 정도는 이미 의회에서 여기다가 돈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다 책정을 해놨던 것을 대통령이 맘대로 끌어와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고 그 80억 달러를 다 쓴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57억 달러를 가졌을 때 한 55마일 정도 벽을 지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2006년도에 오바마 시대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준다 해서 한 600마일 정도는 벽은 아니고 펜스 같은 것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래 봐야 그러면 1400마일인데 57억 달러로 55마일 정도를 짓는다면은 80억 달러라고 해봤자 100마일도 못 지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돈이 사실은 이 80억 달러보다도 15배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게다 대고 이미 그 600마일 허술하게 펜스인지 뭔지 잘 모르게 해놨으니까 그것까지 수리해야지 되고, 절대로 이 그 벽은 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은 국경 안전 때문이다, 침략하는 거다, 범죄와 마약을 가지고 그 국경을 넘어서. 그런데 이게 침략에 관한 것이냐는 침략에 관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뭐 항구에서 많이 들어온다, 뭐 공항에서 들어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이민에 대한 그 멕시코 장벽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게 이게 되지 않는다고 국가정보국장들도 전부 얘기한 것이, 왜냐하면 2000년도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해였습니다. 그때는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사이에서 미국의 수비대가 체포한,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1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 해에는 그게 40만 명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미국이 경기가 나빠지고, 뭐 오바마 대통령 때 들어서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조국인 줄 알고 살아온 그런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어떤 그 추방하지 않는 보호막을 쳐줬지만,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든가 그런 그 불법으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추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바마 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미국으로 그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체포된 사람이 4분의 1이나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16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정보국장, 뭐 FBI, CIA 국장도 멕시코 그쪽이 뭐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략에 관한 것은 아닌데,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한다면 해. 한번 한다면 해. 내가 공약을 다 지금까지 지켜왔고,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미국의 대사관을 옮기는 이런 것, 나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 어떤 때는요, 이게 굉장한 오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도 개인 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난 한번 한 말은 해. 왜 형제 자매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고집불통이라고 부르는데, 국가적인 상황에서 한다면 한다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굉장히 큰 재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그 캠페인 할 때와 대통령이 되고 보면은 현실적인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다는 것은 해. 이거 봐, 이렇게 하잖아 해서 지금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침략 부분은 그 정도로 결정을 짓고요. 돈 쓰는 것은 미국에서 의회의 권한입니다. 헌법상이에요. 이것은 리버럴이다, 진보다, 보수다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 쓰는 것을 대통령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이 꼬인다는 것인데, 헌법이 꼬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계속 큰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비상사태 선포한다 하면서 비상사태 선포에서 뭐 국방부에서 어디서 돈을 이제 끌어다가 한다는 건데, 다른 대통령들도 다 했다, 오바마도 했고,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이 난리야 하는데, 다른 대통령들도 했죠. 그러나 다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들이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4분의 3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뭐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던가, 뭐 이란 이런 데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둬야지 된다.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4분의 3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란과 이런 일을 했고요.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나머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아들 부시 대통령 때 9/11, 그리고는 아주 그 큰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그런 때였습니다. 그 밖에는 2009년도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바로 그 해였어요. 스와니 플루라고 기억나시죠? 그런 뭐 돼지 독감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것이 이제 확대되면서 그때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에모리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교에 뭐 지원금을 더 많이 주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전직 대통령들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달랐기 때문에 아들 부시가 공화당인데 9/11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민주당이 이건 아니다 고소하겠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 그 정치인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에서조차, 지금 트럼프의 법무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뭐 군 기지를 짓기로 한 그런 비용들을 끌어다가 멕시코 장벽을 쌓는다던가 하는 것이 위법일 수도 있다 하고 법무부가 경고를 했고, 민주당은 뭐 지금 뭐 당연히 이건 조사를 하겠다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조차도 내부에서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1976년도부터 내셔널 이머전시 액트로 인해서 대통령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게 그다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최고로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공화당 성향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이 2명이나 되니까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하고 장담할 수도 없고, 그 전에 의회에서 돈 쓰는 것이 권한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설령 공화당 의원들이 부분적으로 대통령에게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 안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55명이나 민주당에 합세를 해야지 되고, 그 상원에서도 20명이나 대통령 이건 아니되옵니다 하고 해야지 되는데, 지금 공화당에서 그 정도로 숫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힘들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1952년도에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철강 회사 같은 것을 의회의 승인이 없이, 그때 이제 철강 회사의 노조가 일하는 사람들이, 워커들이 스트라이크를 선포하고 나니까 이것을 완전히 대통령이 말하자면 국가 소유로 해버리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그랬는데 뭐 이게 결국은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국민들은 좀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히 너무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것도 국정연설에서 엘파소라는 텍사스의 국경에 접해 있는 그런 도시가 정말로 미국에서 최악의 범죄가 많은 그런 최악의 도시였는데 벽을 쌓고 나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됐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엘파소에서 태어났고 뭐 그쪽에 정치인을 했고 지금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대선 경선에 나갈 것으로 뭐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하고,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신문들도 대통령의 그런 주장은 얼토당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이민자와 범죄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수치들이 많이 틀리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예요. 그리고 그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들은 이런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기관들이 내놓는 데이터거든요. 그런 것도 불구하고 왜곡을 해서 션 해니티 같은 사람, 거기가 이제 팍스뉴스의 앵커들이에요. 루답스,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뭐 어떤 때는 대통령보다 더 왜곡하고 거짓 보도를 하고 아니면 아주 그 애매하거나 좀 곤란할 때는 그런 점은 아예 보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팍스를 보시는 분들은 팍스에 세뇌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어제도 대통령이 팍스의 앵커들을 기자회견하면서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많이 말했습니다. 루답스, 또 그 션 해니티 같은 사람. 션 해니티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지원해 주니까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그 러쉬 림보 같은 사람을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뭐 전화 안 받고도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니까 거의 인터뷰를 전화로 하잖아요. 게스트 없이도 혼자 3시간이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그 청취자가 많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더커 칼슨, 뭐 로라 잉그레엄 이런 사람도 얘기하면서 그런데 보수 어피니언 리더고 칼럼니스트고 책도 많이 쓴 앤 콜터 그 여성이에요. 이 여성만 그 지금 거의 유일하게 션 해니티도 처음에는 뭐 아니 연방정부 문을 닫더라도 그 계속 그 자금을 의회에서 받아내야지 무슨 소리야 하다가 또 뭐 대통령과 전화통화 한두 번 하고 나서는 또 흐지부지 되고 대통령 쪽으로 가고 또 어떤 때 션 해니티가 세게 빵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션 해니티 말 들어서 트윗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공동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보수 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잘 알려진 사람 가운데서는 앤 콜터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여성입니다. 이 앤 콜터가 대통령에게 정말로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 대통령이 먼저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션 해니티나 러쉬 림보 같은 사람 막 칭찬을 하면서 앤 콜티가 계속 나에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전화를 안 걸어줘서 그럴 거야. 내가 너무 바빠서 앤 콜터와 전화 통화할 시간이 없거든. 고맙긴 하지. 아무도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고마운데 그 이후에 내가 전화를 안 해줘서 나한테 반대하는 그것밖에 이유가 없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중계가 되는 기자회견에서 그랬더니 앤 콜터가 당장 언제 오늘의 미국이 끝난 시간이었는데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는 미국 대통령이 바보 천치 멍텅구리라는 것. 그것이 미국의 유일한 국가 비상사태다.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 그 벽 짓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실제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서 벽 쌓는 것이 중단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 some reason이라고 얘기하는 그 some reason에 대해서까지 얘기하진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로 벽을 짓기를 원치는 않는다. 이게 앤 콜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싸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앤 콜터 말도 끝까지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때 자신이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 같은 것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어떤 얘기였냐면 2003년도에 2013년이 아니고 2003년도입니다. 가디언과 인터뷰를 할 때 여성들이 그 당시에도 공화당을 많이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 여성들이 조금 그 태어나기도 그렇고 교육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온정적이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면 지금부터 뭐 굉장히 오래전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뭐 이민이라든가 소수인종이라든가 약자라든가 이런 데에 관대하고 공화당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강성이고 전쟁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여성들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죠. 해서 앤 콜터가 얘기하기를 여성들이 한 번도 공화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진행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디언이 앤 콜터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과정에서 앤 콜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성들은 나를 포함해서 아예 투표권이 없어도 내가 그거 감수하겠다. 그때 화나서 한 얘기예요, 사실은. 여성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굉장히 극우적이긴 하지만 여성의 낙태도 뭐 강간일 땐 낙태하면 안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어떤 때 극단적으로 확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트럼프와 싸울 것이다 하는 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앤 콜트나 션 해니티나 이렇게 뭔가 아주 익스트림리한 말로서 굉장한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끄는 사람들은요. 또 중간에 눈치를 봐가면서 다른 익스트림리한 말로 그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저는 앤 콜터가 트럼프 대통령과 평생을 원수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싸운다고는 봐야지 알 것 같다라고 믿어지고요.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분열돼 버린 거죠. 공화당이 분열되기는 했지만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큰 돈을 끌어다 쓴 것도 아닌데 의회를 무시하면서 다카 프로그램을 했었을 때 그때 뭐 지금 그 공화당의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도 아니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하고 공화당이 일어나야지 된다 하고 미치 매코넬도 엄청 비난을 했는데 지금 입 꼭 다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비겁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공화당도 이번에 또 연방정부 문을 닫으면 비난받거든요.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연방정부 문은 닫지 않도록 민주당과 협상안을 내놓고 그럼 문 닫지 않는다는 그 예산안이 대통령이 사인하자마자 바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의회에서 갖고 있는 그 권한인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을 국방부 등등에서 빼서 멕시코 장벽에다가 돈을 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지를 해요. 여기서 이제 또 한 사람의 비겁한 사람이 나오는데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앤 콜터나 션 해니티, 린지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정치인이나 어피니언 리더로서 미국에서 말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해요. 이 멕시코 장벽에 대해서도 예산안 뭐 정부 문을 못 닫게 한다 등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 바꾸면서 강한 말 다 하다가 결국은 트럼프 옆에 딱 납작 엎드려서 딱 달라붙어서 또 이제 이 국경 그 비상사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뭐 유타의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수잔 콜린스 같은 여성 의원이라든가 마르코 루비오 본인도 예비선거 후보였었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비상사태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많은 공화당 지도부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속으로는 다 이거 좀 지나쳐 하는데도 입 꼭 다물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과격한 행보를 해서 그 과격함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있는 한은 본인들이 이제 2020년 되면 미치 매코넬로 또 선거 치러야 되거든요. 앞으로 6년 또 해야 되잖아요. 상원의원. 그럴 때 미움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에게 뭔가를 잘못하면은 계속 비난을 하잖아요. 존 맥케인 공화당이었는데도 헬스케어한 그 사람 때문에 막지 못했다 해서 죽은 사람을 계속 때려 눕히게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였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 여성과 뭐 사랑에 빠졌다 하면서 어떤 다른 나라로 갔었잖아요. 연락이 두절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수가 하다가 나중에는 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를 하고 연방 하원 의원으로 뽑아줬어요. 몇 번을 했는데 이번에 나갔을 때는 이 마크 샌폴드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비난을 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은 전에 주지사도 했고 연방 하원의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런데 예비선거에서 다른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지지를 해버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 찍으면 안 된다고. 마크 샌포드 나를 비난했으니까 그 사람 찍으면 안 된다고 캠페인을 하면서 그래서 예비선거에서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본선거에서는요.
민주당에게 한석을 내줬죠. 이런 식으로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에 넘어간 것도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모르니까 과격한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선거에 이제 2020년도에 나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대통령이니까 저 사람 찍지 말아라 할까봐 걱정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 말씀드리고요. 캘리포니아주는 당장 지금 뭐 국방부 것만이 아니라 뭐 연방재해기금에서도 멕시코 장벽 쌓는 대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게빈 뉴섬 주지사하고 주 검찰총장이 see you in court 법원에서 봅시다 하고 어제 딱 그 이제 고소한다는 비상사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는 한두 마디 헤드라인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윌리엄 바라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의 법무장관이 상원 전체에서도 인준 그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한 명만 안 했어요. 랜드 폴이라는 자유주의자죠. 아버지가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는 지금은 런 폴 은퇴했지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3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 법무장관 돼야지 된다. 알라바마에서 그 특별선거에서 당선됐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거긴 완전 공화당 텃밭인데 그 사람이 그 공화당이 검사였었을 때 어린이 여자 어린이들 포함해서 많은 여자들과 이제 그런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해서 민주당이 당선됐는데 이 민주당 의원은 알라바마를 생각을 해야지 되고 나는 공화당과도 뭐 어떤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치는 지난번에도 아마 브렉 캐버너 연방 대법관 때도 같이 공화당과 표를 던졌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애리조나의 민주당 의원 이렇게 3명이 같이 표를 던져서 윌리엄 바가 인준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법무장관이 대행이 아니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그 언론에서는 많이 주목을 했지만 뉴 그린 딜이라는 그 뉴욕의 새로운 그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 라티나 하원 의원이 내놓은 다른 사람과 같이 내놓은 이 안은 사실은 너무 주목받는 것에 비해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다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또 모든 빌딩을 다 그 미국에 있는 빌딩을 검사해야지 되고 부자에게는 탑 1% 부자에게는 세금이 몇 퍼센트였죠? 70 몇 퍼센트인가요? 그러니까 주목은 받았죠. 주목은 받았지만 될 리가 없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많은 뉴스가 있으니까 버지니아 이런 문제들이 뒤로 가려졌네요. 버지니아의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1980년대와 언제였었죠? 어쨌든 그 흑인을 비하하는 것과 같은 블랙페이스 얼굴을 그 하얀 사람들이 시커멓게 칠하고 사진을 찍고 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임해라 그 며칠은 뜨겁더니 지금 이렇게 연방정부 폐쇄안이라던가 비상사태 선포 때문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도 듀크 대학 다닐 때와 그 이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여성들이 저 남자에게 나는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 같아선 정말로 세 사람 다 민주당이거든요. 사임을 당해야지 될 것처럼 당해야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조금 가라앉긴 했어요. 그리고는 미국의 앤드류 맥케이브라는 내용 다음 주에 자세히 전해드려야지 되나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일단 조금만 전해드리고 다음에 자세히 전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앤드류 맥케이브라는 사람이 FBI의 부국장이었고 또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국장을 해고하고 나서 바로 국장 대행을 했고 그러나 외부에서 국장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국장 대행을 하다가 다시 그 사람 아래서 부국장을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이제 책을 썼어요. 다음 주에 그 트레시라는 위협 협박이라는 위협 이런 그 책을 내고 요즘에 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잠시 국장 대행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상하더라. 대통령인데 어떻게 전화를 대통령이 직접 연방 수사국장한테 전화하는 것도 드물 뿐더러
왜냐하면 정치와 수사가 분리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도청이 안 되는 전화로도 하지 않고 일반 전화로도 하고, 전화 띡 걸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아니 왜 연방수사국장 그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워싱턴에 돌아올 때까지 어떤 비행기를 타고 왔었던 거야? 중요한 비행기를, 국가 돈으로 되는. 왜냐하면 그때 LA에 와서 FBI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저 사람 해고됐다 해서 그 사람이 트위터를 보고 알았으니까 어차피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니까 비행기는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연방수사국장이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지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태워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비행기는 그냥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왜 그랬느냐고 대통령이 막 전화하는데 화를 내더래요. 그게 아마 첫 전화였는가 본데, 그 다음 날이었다고 하니까 해고한 앤드류 맥케이브 대행이,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비행기는 돌아오고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고를 하셨다 하더라도 해고한 직후였잖아요. 그 사람이 놀고 있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대통령이 화내면서 앤드류 맥케이브에게, 당신 와이프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잘 지내? 진다는 게 참 힘든 거야. 왜냐하면 앤드류 맥케이브의 와이프가 2015년도에 버지니아주에서 원래 헬스케어에 이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나가라 하니까 그럼 나가야 되겠다 해서 주 선거에 나갔는데, 그때의 민주당인 버지니아 주지사가 돈을 모아줬어요. 그런데 앤드류 맥케이브는 FBI에서 일하면서 와이프가 정치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때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선거에서 지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이 사람이 FBI에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관계를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와이프가 다 떨어지고 그 이후에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언론에 뭔가를 유포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20년인가 21년인가 은퇴 기간을 채우면은 완전히 아주 좋은 베네핏을 받는데, 딱 이틀 전에 해고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거나 마찬가지죠. 연방 법무장관이 해고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연방 법무장관에 의해서 해고가 됐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본인이 또 지명을 하고 했었던 이 FBI 국장이요. 처음에 이제 제임스 콤이 해고시켜 놓고 이렇게 얘기 좀 해보고 또 백악관에 불러서 얘기해보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국장 대행이 마음에 안 드니까 외부에서 본인이 원하는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사람을 국장으로 시키면서 해고해라, 마음에 안 든다, 해고해라 했더니 그 국장이 하는 말이, 저는 해고 못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해고해야 된다면 그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국장에 의해서는 해고되지 못하고, 다른 월스트리트저널 등등과 인터뷰할 때 뭔가 잘못했다, 나에게 나쁘게 하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좋게 했다, 이메일에 관해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연방 법무부의 제프 세션스에 의해서 해고당한,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책을 쓰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신과 이제 법무부의 부장관이 로드 로젠스타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본 결과 대통령이 너무 대통령을 하기에 불안정하고 이거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헌법 25조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것을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모의라고 할 수 있죠.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될 경우는 부통령과 장관들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FBI 연방 법무부의 부장관이 로젠스타인이 무슨 예를 들어 손목에 도청 장치를 차고 하는가,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있어서 이런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을 때 아니라고 부장관도 부정을 했었고, 이번에 바로 이 FBI의 앤드류 맥케이브 전 부국장의 책이나 인터뷰에 대해서도 현재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연방 법무부의 부장관은 나의 기억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그런 헌법 25
노조 등등을 보도했을 때가 지난해 그 9월 달이었고요. 그때도 뭐 가짜 뉴스였다 이런 얘기들 많았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스 정도 되는 신문이 때로 실수로 보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허무맹랑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앤드류 맥케이브가 책이 실제로 발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한 주일이 될 테고요. 경제 문제는 12월 달 그 소매 판매가 예상과는 달리 11월 달에 비해서도 1.2%가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3, 4분기의 GDP가 3.4%였는데 4, 4분기는 2.7% 정도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결국은 2019년도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GDP 4%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그룹에서 그렇게 힘들 것 같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의 GDP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배당금 줄어들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3개월째 자동차 페이먼트 못하는 사람들이 70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전체 인구는 3억 2천만 명이고 이런 페이먼트 못하는 사람 가운데 젊은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소득 격차는 점점 심해져서 대공황 이전보다도 커서 1%의 최고 부자 가정이 전체 그 40% 가정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국가의 빚도 처음으로 이제 22조가 됐어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시작할 때는 거의 20조 정도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째 연방세금은 안 냈다고 하네요. 지난해에 아마존 이득이 있었는데요. 이득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아마존이 뉴욕에 제2의 헤드쿼터를 짓는다 할 때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한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뉴욕에서 30억 달러 인센티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뭐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하고 뭐 히스패닉들도 좋아하기도 했고 블랙들도 좋아하기도 했지만 막상 그것이 지어질 예정이었던 퀸스 지역의 정치인들이 싫어하고 또 아마존을 싫어하는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아니 그 부자들에게 왜 30억 달러를 인센티브를 줘야지 되는 거지? 어차피 자신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해서 결국은 그게 깨져버렸고 미국의 그 뉴욕의 그 앤드류 쿠모 주지사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여기에 오면은 내가 퍼스트 네임을 앤드류에서 아마존으로 바꾸겠다. 아마존 그 쿠모가 될 거야. 나중엔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또 뉴욕의 시장도 원했지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의 상원 의원 같은 사람들도 싫어했고요. 그게 다 기업에 복지 혜택을 주는 거다. 왜 일반 사람한테 못 주는 30억 달러를 보통 사람들에게 써라. 이래서 이제 이게 끝났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을 욕하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샌호세의 시장이 그 리카르도라는 시장인데 샌호세 하면은 이제 그 마운튼 뷰에 구글의 헤드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자꾸만 이제 사무실이 점점 구글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그런 테크놀로지 사무실이 퍼지고 있는데 이 시장이 아마존도 오퍼를 했었대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오퍼를 할 때마다 우리 시는 한 1푼도 구글이나 이 아마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구글은요, 인센티브 달라고 요구도 안 한대요. 요구도 안 하면서 오히려 이 시에서는 그런 회사에다가 요구를 한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들어오면은 직원들이 살아야 되니까 뭐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학교를 짓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으면은 25% 같은 경우는 렌트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가 들어오면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 부분은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 지역의 렌트비가 올라가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4분의 1 정도는 렌트비를 어느 정도에서 뭐 한정돼서 올리기로 이런 것을 오히려 시에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은 그런 인센티브를 정말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아마존이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면서 제프 베조스가 그러면서 뭐 생색은 뭐 내는 척 하면서 이러는 이게 이제 구글이라든가 애플과 아마존이 다르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세노세이 시장은 이런 얘기도 해요. 구글이 우리 동네 와서도 또 그 사업을 하지만 실제로 그 전체적인 그 직원들 하이어하는 거 보면은 라티노나 아프리칸 아메리카는 7%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왜 인센티브를 줘야지 돼? 이래서 전혀 인센티브 주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이런 점도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제프 베조스 사주의 경우에는 사진, 텍스트, 이제 이혼 수속하기 전에 어떤 그 여성과 앵커였었던 여성과 함께 그게 이제 거의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성 그 앵커 이 제프 베조스의 애인의 브라더가 트럼프 지지자고 트럼프 지지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요. 뭐 로저 스톤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교 자문했었던 그 카터 페이지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고 카터 페이지 같은 경우 유죄를 인정을 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도 친한데 이 브라더가 결국은 제프 베조스와 자신의 시스터가 주고받은 그런 것들을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줬다.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CEO고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회사의 그 역시 그 CEO인 그 데이빗 그 패커드인가요? 데이빗만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튼 그 사람이 제프 베조스를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위협 내지는 그 협박을 했고 그러자 제프 베조스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조사를 하니까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CEO가 그 조사하면 더한 거 폭로하겠어 하니까 그 더한 거 폭로하겠어 자체를 제프 베조스가 지금 폭로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덤앤더머라고 하잖아요. 최고의 덤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신의 아랫도리 등등을 사진을 찍은 것. 그보다 더 덤한 더머는 그런 세계 최고의 부자를 협박하다가 이렇게 다 공개돼 버린 것.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러시아와도 연관이 돼 있고 왜냐하면 내셔널 인콰이어러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여서 여러 가지 여성들 잠자고 돈 주고 그리고 막아주고 스토리 막아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담당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조사도 받고 있고 또 연방 그 특검과 바로 이 CEO가 유죄를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뭐 좀 보장도 받는 그런 것도 했는데 지금 그것까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협박을 했다는 것이 죄로서 입증이 된다면 제프 베조스에게 그래서 지금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그 CEO가 가장 그 지난 1년 사이에 최고의 너머였다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자말 카쇼기가 사우디 왕세자가 살해한 것으로 거의들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잘못이냐 다른 나라는 범죄 안 저질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증거가 없잖아 하면서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추진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셔널 인콰이어러도 한때 이 사우디의 왕세자에 관해서 그 사람이 왕세자가 되고 나서 사우디가 이렇게 좋아지네 하고는 그냥 막 줄줄이 그 내셔널 인콰이러에 특집을 해주고 돈 끌어다 쓰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 이 문제들 그래서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생존 본능은 대단하다. 첫 번째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그러한 것들을 보도를 했었을 때는 탁 이혼이라는 것으로 깨끗하게 마금을 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지금 누가 이길지 또 이 문제가 대통령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꼭 이게 지금 한국에서 뭐 잘못 보도했다거나 잘못이라고 보여진다던가 왜냐하면 잘못이라고 보도를 했다는 것은 증거가 확실하게 있을 때고 잘못이라고 보여진다라고 할 때는 증거를 딱 대라고 하기에 애매한 그런 이슈인데 그렇게 이런 것이요. 제가 그걸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오늘의 미국 방송하는 동안에 중간중간 끼워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특히 이제 진보 일부 매체에서는 극히 일부 매체에서는
마치 베네수엘라의 정권이 우고 차베스나 이 마두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완전한 굉장히 그 선하고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었다는 듯이 보도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한국에서 그 일하고 있는 여성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여성이 몇 년 전에 베네수엘라 갔었을 때도 심지어 군인들도 마두로를 지지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무식한 발언입니다. 군인들이 지지하죠. 마두로와 같이 다 해먹는 건데, 말하자면 돈으로 치자면 마두로가 얼마나, 마두로도 우고 차베스만큼은 아니었죠. 뭐 개인적으로 축제를 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돈을 해 먹는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뭔가를 기본적으로 약간의 그 독재 형태가 있었고, 그럴 때 돈이 있어야 관리가 되잖아요. 군인이랑 엘리트가. 베네수엘라의 오일 기업이 국영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우고 차베스가 더 자원이 많았었고, 우고 차베스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뭐 학교도 설립하고 또 뭐 대학도 많이 늘어났고, 그 뭐 무슨 그 헬스 시스템도 좋게 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경제 정책을 잘못 썼고, 그의 우고 차베스를 멘토로 했었던 그 니콜라스 마두로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에 더욱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베네수엘라가 회생 불가능이라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이 틀리느냐. 군이 마두로를 지지한다. 군인을 몇 명이나 만나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이 당연히 지지하죠. 지금 군 장성 한 2,000명 정도가 딱 그 국가기관 산업 같은 것을 다 오일 같은 것을 관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 엘리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두로가 그것을 허용을 해주니까 그걸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대사관에서도 왜 그렇게 그 미국 언론 보도만 보고, 미국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언론 보도가 한국 언론 보도보다 부정확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을 뭐 그대로 베낀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무식한 발언이에요. 본인들은 사실은 그 미국 언론을 일일이 보지도 않으면서, 저는 보잖아요. 적어도 팍스도 보고 CNN도 보고 뉴욕타임스도 보고 워싱턴 이그제미너도 보고 워싱턴 포스트도 보고 드러지도 보고 브레이트바트도 보고 다 보잖아요. 저는 그 무슨 트럼프 대통령 그 친구가 운영하는 그런 매체들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또 꼭 미국 언론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럽 언론, 이러면 또 미국과 유럽이 짝짝꿍이니까 그나마 양심이 조금 살아있는 저널리스트들이 미국과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 언론들이 그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에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마두로 정권을 뭐 나쁘다느니 이렇게 보도를 한다고 그 대사관 측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러던데요. 아니, 그게 ABC가 있는 겁니까 지금? 당연히 대사관은요, 그 더군다나 미국에 있는 대사관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는 한 명이 이제 미국 측 손들어서 무관 한 명이 나는 이제 마두로 편 아니에요 했는데, 한국에 있는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그 사람이 그 대사관에서 지금 그 안에서 일을 하고 마두로의 돈을 받고 있는 한은 당연히 마두로 편이죠. 외교관들인데, 그 정권의 외교관인데 아니면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하실 수도 있겠으나 어느 중간쯤이겠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베네수엘라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 조정을 한 겁니다. 미국이 그 35살의 젊은 국회의장을 후안 과이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당신을 지지한다 하고, 그 다음날 1월 23일 후안 과이도가 내가 대통령이다, 헌법에 의해서 딱딱딱딱 미국의 등 뒤를 얹고 가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이 다른 나라 국정에 너무 그 무차별하게 개입을 하면은 그 나라 국민들만 괴로워진다. 그 나라만 결국은 또 개다되고 거기에 군사력까지 투입을 한다면 그 나라만 정말로 국민들이 그야말로 전쟁을 겪어야지만 내전을 겪어야지만 되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그 정도 양심은 있어요.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지금 니콜라스 마두로 때는 너무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고 차베스 시절에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슨 호위병 같은 그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군과 엘리트들을 장악을 하고 부정부패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나락에 빠뜨렸고 이런 것들도 미국 언론은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것처럼 이쪽도 아닌 거예요. 보수에서는 한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상태를 따라가려고 한다고 무조건 얘기를 하는데 우고 차베스가요. 완전한 괴물도 아니고 완전한 성인도 아니고 이미 숨진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아니 왜 미국이 거기에 그렇게 개입하면서 현 마두로 정권을 비난을 하느냐 다 뭐 미국 목적에 그런다 그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엔가 있다 하는 것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조금 이따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까지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